안녕하세요. 오늘,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죠.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하면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100세 시대, 이 말이 정말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노년을 맞이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다양한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뭐 연구 보고서도 있고 전문가 인터뷰, 또 실제 경험담까지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고령화 현주소, 그리고 어르신들의 현실적인 삶, 더 나아가서는 성공적인 노화, 그러니까 웰 에이징을 위해 뭐가 정말 중요할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요. 어떻게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나이 들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시죠. 우선 정말 놀라운 사실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바로 한국의 고령화 속도인데요. 이게 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르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정말 빨라요. 당장 내년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이미 고령 사회, 그러니까 14% 이상이 된 지 불과 7년 만의 일입니다. 7년이요? 와. 네. 프랑스가 39년, 독일이 36년 걸렸다고 하니까 이걸 비교하면 정말 숨가쁜 속도죠. 그렇죠. 정말 압축적인 변화인데요. 이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 베이비붐 세대, 대략 1955년에서 74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노년 세대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신노년 세대요? 네. 이분들은 이전 세대 어르신들하고는 좀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이세요.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이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훨씬 능동적이고 또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시고요. 새로운 변화에도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신노년 세대의 등장이 삶의 방식, 특히 여가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여가라고 하면 왠지 좀 뭐랄까 일 안 하고 논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있었죠. 근데 이제는 뭐 워라밸 하면서 삶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런데 막상 퇴직 같은 걸로 시간이 확 많아지면 그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여전히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늘어난 수명이나 여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노인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에 좀 직면해 계세요. 흔히 노년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사고라고 하잖아요. 4가지 고통. 사고? 네. 바로 빈곤, 그리고 질병, 즉 건강 문제죠. 또 역할 상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로움, 그러니까 소외와 고독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다층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죠.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한국의 노인 빈곤율,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건 이제 뭐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부끄러운 현실이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공적연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좀 늦게 시작됐고 아직 그 보장성이나 수급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이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더라고요. 그렇죠. 제도적인 기반이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인지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자료들에 보니까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지 말고 노후 자금은 꼭 남겨둬라. 무엇보다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어쩌면 이게 또 자녀와의 관계를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건강 문제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평균 기대 수명은 계속 늘고 있지만 질병이나 부상 없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건강 수명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실제로 노인 인구의 84%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조지 벨런트 교수 연구에서 나온 건데요. 그 유명한 연구요? 네, 객관적인 건강 상태 그 자체보다도요, 나는 아직 건강하다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건강 인식,
이게 성공적인 노화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와, 정말요? 객관적인 상태보다 주관적인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요? 네, 다시 말해서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스스로를 아이고 나 병자야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가 실제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한 발견인 것 같아요. 내 마음가짐이 실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니. 또 다른 큰 문제로는 그 역할 상실하고 외로움이 꼽혔어요.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엔 은퇴와 동시에 인간관계가 급격히 위축되거나 심지어 단절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남성분들이 특히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약간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지거나 과거의 지위나 경험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있죠. 이런 거에 얽매여서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네요. 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늘어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 노인분들은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약 3시간 50분 정도를 TV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같은 좀 수동적인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3시간 50분이요. 꽤 기네요. 네, 젊은 세대랑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시간이죠. 왜 그럴까? 한 연구에서는요, 젊었을 때부터 여행지라든지 악기 연주, 스포츠, 봉사활동 같은 다양한 여가활동 경험을 쌓아두지 않으면 이걸 여가 경력이라고 부르던데요. 여가 경력이요? 아. 네, 이 여가 경력이 부족하면 노년기에 갑자기 새로운 활동에 흥미를 느끼거나 시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뭐랄까? 놀아본 사람이 잘 논다는 말이 여가 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여가 경력이라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던 개념인데요. 미리 준비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노화, 즉 웰에이징에 이를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웰에이징이라는 게 단순히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죠. 정신적, 사회적,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건강까지 아우르는 훨씬 폭넓고 깊은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면서 또 존엄성을 지키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그 하버드 의대의 조지 벨런트 교수. 무려 70년 이상에 걸쳐서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한 성인 발달 연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예측하는 7가지 핵심 요소를 밝혀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습관이나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 통제 가능한 습관이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 7가지 요소는 첫째, 고난이나 불행에 성숙하게 대처하는 능력. 이걸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부르고요. 둘째는 교육 수준, 평생 학습을 포함해서요. 셋째, 안정적인 결혼 생활. 넷째는 금연. 금연 중요하죠. 네. 다섯째는 과하지 않은 음주 습관. 사실상 거의 금주에 가까운 절제를 말합니다. 여섯째는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성습한 방어 기제, 교육, 결혼, 금연, 절주, 운동, 체중. 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7가지 열쇠를 얼마나 손에 쥐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네요. 특히 그 관계의 중요성, 이건 다른 자료들에서도 정말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었어요. 베일런트 교수는 심지어 47세 무렵까지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의 질, 이게 노년기 전체의 행복과 안녕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변수라고까지 말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47세요. 아니 47세라니요? 생각보다 훨씬 이른 나이부터 노년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쌓아온 관계의 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다른 자료들도 보면 배우자 관계는 물론이고 자녀나 손주와의 교류,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친구요? 네, 요즘엔 친구 만들기를 재테크에 빗대서 우테크라고 부를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 중요성이 실감나죠. 우테크,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좋은 친구 관계를 위해서는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친구를 가까이 두고 무엇보다 상대방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면서 공감하는 자세,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잘난 척 있잖아요.
아는 척, 가진 척 이런 걸 하지 않는 겸손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아, 듣는 자세와 겸손함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꼭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아, 꼭 일이 아니어도 되는군요. 네, 자원봉사 활동이나 꾸준한 취미생활처럼 삶에 좀 활력과 보람을 주는 활동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특히 혼자서 하는 활동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 이게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더 효과적으로 해소시켜준다는 분석이 많아요. 역시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게. 그렇죠.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면서 어울리는 과정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이죠. 결국 마음가짐의 힘도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 예를 들어 뭐 돈이 많다거나 건강 상태가 완벽하다거나 이런 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이었어요. 네, 마음의 역할이 크죠.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행복은 가진 것을 갖고 싶은 것으로 나눈 값이다, 뭐 이런 공식을 이야기했다고 하죠. 아, 네. 그 유명한 공식. 네, 부모인 갖고 싶은 것, 즉 욕심을 줄이면 행복의 크기가 커진다. 이 지혜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화려했던 지위나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내려놓는 삶을 받아들이는 연습,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기보다는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마인드 컨트롤, 이것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자기암시가 실제로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그 세대 간 교류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하는 활동은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세대 교류요. 네, 아이들은 노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어르신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사회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좋은 점이 많네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복지관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세대통합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좀 형식적이거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이 덕이 쉽군요. 그렇죠. 세대 교류만을 위한 전용 공간도 부족하고 예산 확보나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류는 뭐 복도나 식당 같은 데서 우연히 스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뭔가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할 텐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삼성 노블 카운티 같은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곳은 처음 설계 당대부터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어린이집, 또 산책로나 텃밭 같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했다고 해요. 아, 설계부터 고려를 했군요. 네. 그리고 정기적인 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아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한다고 하죠. 단순히 시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걸 넘어서 의도된 우연한 만남과 계획된 교류 활동, 이 모두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의도된 우연한 만남. 멋진 말이네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은 혹시 의미 있는 세대 간 교류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떤 모습의 세대 교류가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성공적인 노화, 즉 웰에이징은 단순히 좋은 보험 상품 몇 개 가입해 놓거나 집에서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절대 아니죠. 물론 건강관리나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 이게 웰레이징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깊이 있는 인간관계,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사회적 활동 참여,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강한 마음가짐,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내면의 힘,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이야기신데요. 특히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웰에이징의 중요한 요소들이 노년기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죠. 미리 준비해야. 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다양한 종류의 여가 경력을 쌓아두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중년기, 늘어도 40대 후반까지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정성껏 가꾸어 나가는 노력, 이게 노년기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은 미리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함께 가야 하는데요. 네, 사회적인 지원도 중요하죠. 사회적으로는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활동적이고 다양해진 신노년 세대의 욕구를 반영해서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저임금 일자리를 넘어서는 사회적 기여 활동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돌봄, 멘토링, 지역사회 공헌 활동 같은 것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참여소득 같은 새로운 개념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참여소득이요.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네, 이게 노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더불어서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 시스템을 강화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까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중년기에 만들어 놓은 관계의 질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강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고 가족의 형태나 관계를 맺는 방식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의 노인들에게는 과연 어떤 형태의 관계가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이나 친구 관계의 의미가 과연 50년 후에도 그대로일까요? 미래 한국 사회의 웰에이징을 위해서는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연결과 연대가 필요하게 될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나이 듦의 의미를 새롭게 성찰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